지금 유클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학을 할 건데 진짜 열심히 했지.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지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배경 지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흐름을 한번 요거 가지고 쭉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처음부터 그냥 순서대로 쭉 가면 돼. 자, 유클리드 기하학이 뭐냐라는 게 나는 일단 몰랐어 사실. 그게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찾아봤지. 자, 찾아봤더니 유클리드 기하학은 결국 현재 우리가 교육과정상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다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의 내각압은 180도. 그 다음에 뭐 사각형은 360도 이렇게 맞지? 뭐지? 되게 낯설지 뭐가? 그것이 다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의 내용이라는 건데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니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하나다. 뻔한 얘기군. 2번 한 선분, 이게 선분이라고 할 때 얘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늘어난 게 뭐다? 직선이다. 아는 얘기네. 임의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 임의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걸 R로 하는 반지름을 R로 갖는 원. 아니네. 나 이것만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우와. 아무튼 그래. 그런 원은 하나래요. 내가 그림을 나 원을 진짜 못 그려. 나 태어나서 원을 한 번도 그려. 그렇다고 치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모든 직각의 크기는 같다. 직각은 몇 도야? 90도. 뭐 이런 거. 그치? 1, 2, 3, 4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대요. 그치? 1번에 직선은 하나다. 선분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이런 건 자로 확인할 수 있고 원도 캠퍼스로 미쳐나. 컴퍼스로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직각은 각도기를 가지고 그릴 수 있는데 5번이 문제가 됐다 이거야. 5번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쓰여있는 문장이 있는데 걔는 때려치고요. 그 밑에 는 해서 한 직선의 외부에 있는 점을 지나면서 평행한 직선은 오직 하나다 라고 하는 평행선 공준이 5번 공준인데 한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하나가 점이 찍혀 있고 그런데 얘랑 평행해야 하는 직선은 이렇게 해서 하나다 이 얘기는 그치 우리가 생각하면 맞는 말이야.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1, 2, 3, 4는 증명이 된다는 거야. 경험적 사실을 통해서 컴퍼스를 그려보면 되고 다 되는데 얘는 증명할 방법이 없어. 왜? 지금 했잖아. 내가 했잖아. 이거 증명 아닌가? 원론적으로 들어가야 돼. 직선은 뭐야 얘들아? 야 너네 동시를 만난 것 같이 기분. 직선은 끝이 없는 무한대의 선이야. 그러니까 그 무한대의 선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놔야지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건데 우주 끝까지 갈 게 아닌 이상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시도를 했냐면 우리는 1, 2, 3, 4는 증명할 수 있으니까 1, 2, 3, 4를 가지고 그냥 5번 한번 증명해보자. 이런 시도를 한 게 바로 사케리 아저씨야. 사케리 아저씨가 이걸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5번을 증명하려고. 그래서 일단은 그걸 증명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향을 갔냐면 얘를 부정해본 거야. 오직 하나다. 이러한 직선은 오직 하나다라고 한 5번 공준을 부정을 한 거지. 낫을 해본 거지.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온대. 그러면 뭐가 나온대요? 무수히 많다랑 2개 이상. 그치? 2개 이상이다라는 건 무수히 많다. 또는 없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본 거지.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이 없다는 증명을 했어. 찾아냈어. 근데 이걸 확인을 못했대. 그러니까 둘 다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이것도 완벽한 증명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포기한 거야. 우리 사케리스는. 근데 이제 그 뒤에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 씨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해결해 볼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요거를 아예 새로운 차원으로 가지고 간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세계,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평면세계를 곡면세계 또는 딱 이렇게 들어가는 쌍곡면세계 이런 세계로 바꿔가지고 논의를 해보려고 한 거고 그게 바로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기반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특 지문에서는 5번이 논란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요거랑 관련된 건데 한낱 국어 선생님이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와서 가르치냐? 유클리드 기하학은 수특이 너무 좋아요. 미친 사람들이야. 계속 나와. 그래서 올해 이게 나왔다고 내년에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유클리드, 비유클리드의 개념은 일단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국어 교육과를 가고 국어 국문과를 갈 거라고 해도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아무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우스가 이제 제안한 그 공간 개념은 곡률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곡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곡률 반경분의 1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필요 없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걸 봐봐. 맨 오른쪽.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이게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없이 가까워질수록 뭐 원을 내가 그렸을 때 이 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닿는 접하는 면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직선에 가까워지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성질들을 활용을 해서 그 A점의 곡률은 0이다. 0이다라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구별이 생겨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은 곡률이 0인 거고, 그 다음에 곡률이 0이 아닌 공간들은 다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공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교재에서 봤던 내용들은 거의 타원 기하학 또는 이제 곡면 기하학 또는 뭐 구면 기하학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2-1이라고 쓰여 있는 그 기하학에 대한 내용들을 보통 이제 그 수특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타원 기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타원 기하학은 밑에 있는 그림도 그렇고 약간 입체적인 원, 동그란 원, 야구공 같은 거, 뭐 요걸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공준, 유클리드 기하학의 5가지 공준이 부정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자, 오른쪽 1번 봐봐. 평행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평행을 이렇게 야구야구 평행을 시켰어. 직선, 그러니까 평면 상태에서는 얘가 그게 됐는데 지금 내가 나눠주는 종이가 얘들아 위아래로 직선이 있잖아, 그치? 위아래로 얘네가 평행이 아니야. 평행이야, 그치? 얘네를 가지고 너네가 원을 하나 그 뭐냐 탁구공이나 뭐 축구공이나 이런 거 감싼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니? 얘를 가지고 포장한다고 생각해봐. 너네 원을 포장하면 어떻게 돼?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하나의 동그란 수박 같은 거를 이렇게 안 깨지게 내가 이거를 싸매야지 하면 어떻게 돼? 얘네가 만나. 이 선들이 만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상돼요? 원이 없어가지고 내가 축구공을 가지고 쓰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감싸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아예 그 원을 다 감싼다고 생각하면 얘가 만나게 된다는 거야. 그럼 뒷면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위에서는 바로 머리 위에서는 평행하는 것 같아도 이 선이 쭉 가다 보면 만나는 점이 생겨서 그래서 절대 평행선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3번 같은 게 일어나는 게 되는 거야. 그 직선은 언제나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직선이라고 하는 게 아까는 무한한 길이라고 했는데 이 공간에서는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든 가다 보면 만나. 그래서 선분의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한한 길이의 선이 돼버리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 된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선 개념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잖아. 기하학이니까. 그래서 원에다가 이제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게 이제 입체적인 원이라고 생각해줘. 자, 그래서 여기다가 삼각형을 이제 그려볼 건데 그냥 그리면은 우리가 습관처럼 그리게 되니까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에서 정북 방향으로 90도 직각 방향으로 정북 방향으로 갔어. 그리고 거기에서 아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북극에 있고 내가 정남 방향부터 먼저 갈게. 그게 그거면 내 정남 방향으로 90도 방향으로 쭉 갔어. 그 다음에 동쪽으로 또 90도로 직각 딱 해서 갔어. 그 다음에 다시 직각으로 북쪽으로 갈 거야. 그럼 넌 어디에 있게? 뭐라고? 여기에서 내려와. 그리고 이렇게 가. 그리고 다시 가면 북극이 돼. 삼각형. 그래서 내각의 합이
구상 27에서 270도의 삼각형이 생겨요. 여기 이제 타원기하학에서 말하는 삼각형 개념을 설명할 때 하는 예시, 많이 드는 예시. 그러니까 우리는 삼각형의 내각기하학이 180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비유클리드 기하학, 특히 타원기하학으로 가게 되면 삼각형 세 내각기하학이 어떻게 될 수 있다? 180도 이상은 물론이거니와 540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왜 540도까지 가냐면 입체적인 구니까 이게 이 그림 못 그려 어떡하지? 내가 여기에서 반대편 적도로 가는 삼각형 그렇게 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 개념이래. 나도 전혀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180도, 180도짜리 삼각형도 생긴대요. 알 수가 없지. 나는 모르겠어 얘들아. 나 수학 27점. 수학 27점.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540도까지 아니 540이 아니라 내가 270도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했거든? 근데 이 답은 사실 나한테 굉장히 어려운 과업이야.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 일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올라가서 저 지구 정 반대편에 가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삼각형 돼요? 이렇게 되지. 지구 반대편에 가서 그렇게 되는 삼각형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렇대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수학의 한 학문이 탄생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어. 아이고 너무 힘들어. 자, 그리고 그런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세부적인 그 유형들 중에 타원기하학 방금 봤던 거 구면기하학 또는 리만기하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쌍곡면 해서 쌍곡기하학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직선이 여기에서의 직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입체니까 위에서 봤을 때 상공에서 봤을 때 그렇게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너네 비행기 타고 뭐 이런 거 타면 항상 곡선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쌍곡면에서는 직선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상하다, 재밌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택시기하학인데 택시기하학은 결국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한 종류다라는 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따가 본문에서는 설명 많이 안 할 거야. 자, 택시기하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제 거리 개념을 새롭게 접근을 한 거잖아. 자, 우리가 일반적인 평면에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클리드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에서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 너네 배웠다며 학교에서 자신있게 얘기했잖아 너네가. 자,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연결하지. 그래서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y1 여기가 y2 이럴 때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AB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x2 마이너스 x1에다가 제곱하고 그 다음에 y2 마이너스 y1 해서 제곱한 다음에 루트 이거잖아. 그치? 잘했어.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얘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할 때 절대 안 그래 보이지만 그럼 더 치자. 자, 그랬을 때 여기 값은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우리가 평면에서의 거리 개념인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공간을 아예 뛰어넘었으니까 평면 공간을 뛰어넘었으니까 어디로 뛰쳐나가냐면 맨해튼 거리로 뛰쳐나가는 거야. 맨해튼 거리로 뛰쳐나갔더니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건물들이 막 서 있더라는 거야. 도시 한복판에서 내가 A에서 B로 가려고 했어. 그랬더니 갈 수가 없네.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어떻게 가는 방법을 선택했어? 이렇게 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그치? 근데 이렇게만 갈 수 있니? 아 이거 잘못했어. 미안해요. 요색으로 하면 안 되잖아. 헷갈리잖아. 노란색으로 할게요. A, B. 이렇게 가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꼭 이렇게만 가지 않아도 돼.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가도 돼. 그쵸?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가도 돼.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가도 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들이 막 생기는데 어쨌든지 간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A하고 B의 거리를 더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가로하고 세로를 더하면 돼. 그래서 비유클리드 기하학, 택시 기하학에서
택시기하학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는 이거 얘가 가는 길에 그 모양의 택시가 길 찾기 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그랬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AB 거리는 A 더하기 B 가로 세로의 거리를 더한 값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근데 요거 그래 알겠어.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단 말이야. 이제 다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은 똑같은 삼각형이야. 그렇다고 쳐. 꽤 그럴듯한데? 자, 이거를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그리고 택시 기하학에서 각각 이제 우리가 요 거리를 구한다고 칩시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일 때 얘가 몇이라고? 루트 2. 얘는 몇이라고? 2. 똑같은 삼각형이야. 똑같은 1이잖아. 근데 똑같은 길이로 보이는데 숫자 개념이 얘가 더 커졌죠? 그러니까 같은 선분을 놓고 볼 때 택시기하학에서는 더 크게 인식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삼각형의 닮은 조건 알죠? 알아요? 네. 중학교 때 배우잖아. 그치? 나 중학교 졸업한 지 20년이 돼가지고 얘들아 난 몰라. 너네가 말해줘. 뭐야? 똑똑해. 너 사스. 또? 뭐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ASA. 그렇지. 사실 거기 써놨어. 사실 써놨어. 왜냐면 내가 너네 설명할 때 모를까봐. 내가 모를까봐. 써놨어. 아무튼 이게 이제 유클리드 계약에서 닮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 선분의 개념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그 택시 계약으로 넘어오면 크기 인식 자체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려놓은 삼각형이 택시 기하학으로 넘어왔을 때 똑같은 삼각형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택시 기하학에서는 닮음이 없어. 닮음이 없어요. 결론은 그거야. 그러니까 뭐 때문이다? 거리에 대한, 이 길이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 버리니까 얘가 루트 2로 그려놓은 것을 얘는 2로 인식해버리는 상황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크기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삼각형이 돼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것만 아시면 돼요. 택시 기하학엔 닮음이 없어. 그 거리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삼각형이 아닌 원에다가 적용을 시켜보자 라는 거야. 이제 다 왔어. 원을 그려봅시다. 어떡해? 어떡하지? 너무 떨리는데? 원. 내가 원 잘 그리는 애냐? 나 지난주에도 너무 능력당했단 말이야. 여기서 세 칸을 말은 오잖아, 혜연아. 어떡하니? 너무 수치스러워. 이거 영상이 찍히고 있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 수치스러워. 어떡하지? 내가 너희한테 잘못된 주식을 전달하면 안 되잖아. 완벽한 사람을 이미 많이 허트인데 이거 너 어떡하냐 진짜. 근데 나 진짜 원을 제대로 그려본 적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없어. 이게 또 무슨 능력이 떨어지는 거겠지? 할수록 더 원이라고 쳐. 나 그 IQ 검사나 지능 검사 말고 그 뭐지 적성 검사 이런 거 하잖아. 공간 지각 능력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야. 근데 나 IQ 높은 편이거든. 나 130 넘거든. 야, 나 그러니까 공간 지각 능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니. 그치? 물론 IQ가 130 넘는다는 거는 나의 잘못된 기억일 수도 있어. 내 동생의 IQ를 내가 잘못 내 거라고 인식하는 걸 수도 있어. 아무튼 되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우리가 파악한 원이야. 자, 그럼 원의 개념이 뭐야?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원의 개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그치?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이렇게 모은 것이 원이었잖아. 같은 거리를 여기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적용을 시키는 거야. 2에 해당하는 거리가 2에 해당하는 것들. 여기가 이렇게 1, 2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2인 지점을 또 찾아볼래? 비유클리드 택시 기하학에서의 2에 해당하는 거? 2 하고 1 해서 여기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 또 어디야?
아, 너 그림 너무 어떡하지? 진짜 여기쯤 됐다, 여기쯤. 그치? 그 다음이 여기겠지. 또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나 이제 정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얘를 나눗값으로 막 계속 쪼개도 어쨌든지 이 선, 이런 식으로 된대. 왜 거리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끝. 수트 끝난 거야, 지금. 또 본문 가시면 이제 폴로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봅시다. 수고했다. 내가 공간지각 능력 진짜 최악이거든, 최악. 나 이렇게 적성 검사하거나 선생님들이랑 막 상담할 때 선생님들 한숨을 푹푹 쳤단 말이야. 그런 거 있지. 너네 수학 같은 거 할 때 그거 있잖아. 막 이렇게 생긴 이상한 도형을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씨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거를 나한테 돌리래. 돌리면 어떻게 생겼네. 몰라. 어떻게 알아 내가. 자꾸 나한테 돌리래. 미쳐버리겠어. 나 초등학교 때 수학 잘했어. 한 4학년 때까지는 올림피아드 수학 이런 거 했거든? 너네 그런 거 뭔지 알아요? 그걸 했는데 도형 나온 순간부터 이제 수학을 놓기 시작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에 안 그려지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어 얘들아. 알았지? 자, 네 봅시다. 이제 적을 것도 사실 별로 없어 얘는. 그래서 간단하게 볼게요. 가부터 볼게요. 자, 수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라는 수학자의 말에 동의하게 된다. 여기에서 자유란 하나의 생각만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자, 1문단에서 뭐라고 했어?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의 자유는 뭐다? 자유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미 뭐 너무 끝까지 다 이제 뭐 택시기하학 여기까지 해서 그렇지만 사실 유클리드 기하학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 가능성? 2 더하기 1은 3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 닫혀 있잖아. 그치? 내가 뭘 새로운 답안을 제출하면 그건 틀린 답이 되잖아. 무슨 공식을 주고 자꾸 그걸 증명하라며 그거 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지. 왜냐면 수학은 공리 내지 공준과 같은 몇 가지 명제나 규칙에 입각해서 다른 명제를 끌어내거나 반박하거나 논증하는 그런 것이 바로 수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치? 1문단에서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을 제시해서 이 둘을 비교했어. 끝이야. 1문단 이게 다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야? 수학은 뭐야? 공리나 공준 가지고 명제를 막 증명하고 하는 닫혀있는 학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냈어.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뭐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왜 본질이 자유라고 하냐면 하고 설명해줘야 돼서 유클리드 기하학은 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 내용 뭐야? 수학의 본질이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설명해주기 시작할 거야. 이 문단. 자, 유클리드 기하학은 무려 2000여 년 동안 수학의 세계를 지배하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하학 내용의 대부분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아까 내가 다 한 얘기야. 자, 유클리드 기하학은 23개의 정의, 5가지 공리 그리고 5가지 공준을 정해두고 이것을 이용해서 465개의 명제를 만들고 증명한대요. 뭐 다 곱하기 하면 되는 거니? 그런 거 같지 않냐? 아닌가? 20? 아니, 미안해. 어쨌든 헛불리 내가 또 곱해보려고 했네. 자,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학. 기하학이지 수학이 아니라 기하학. 유클리드가 뭔지 알아요? 맞아요. 수학자 이름이에요. 나는 뭐 되게 대단한 뭔 줄 알았어. 근데 사람 이름이었어. 아니 왜냐면 비유클리드라며 그러니까 뭔가 되게 유클리드라고 하는 뭐 대단한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 앞에다가 비를 붙인 거야.
염회원, 비염회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상하잖아요? 나는 30여 년 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아무튼 아니요 비염회원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어. 그럼 봐봐. 1분 단에서 뭐라 그랬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제시해서 아닌 걸 설명하려고 했으니까 얘는 뭐다? 아닌 거 설명해주기 위한 자료인 거야. 그치? 자, 근데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 5가지 공준이 있대. 공준. 외워요? 아, 필요 없어요. 그냥 1에서 5가 있다. 이렇게만 쓰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밑줄만 긋시다. 자, 첫째, 1.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직선을 그을 수 있다. 2. 선분을 연장해서 하나의 직선을 만들 수 있다. 3.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한 선분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 4.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90도. 그 다음에 5. 어떤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을 지나서 주어진 직선과 평행의 직선은 한 개다. 아까 다 본 거다. 그쵸? 자, 그런데 유클리드 기하학 안에서 5번째 공주는 수학자들에게 골칫덩이였다. 다른 공준과는 달리 5번째 공주는 정리로 보였어. 이미 다 이렇게 증명된 것 같았는데 근데 그게 증명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증명이 안 돼요. 나머지 4공준을 가지고 5번째 공준을 증명하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의 선택은 그냥 5번째 공준은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 굉장히 이제 수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창피한 일이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증명을 포기하려던 그 시점에 5번째 공준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어요. 그것이 바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5번째 공준 내용을 어떤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그어졌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존재하거나 무수히만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로 바꿨습니다. 자, 이런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발견은 공리를 자명한 명제로만 여겨왔던 사고방식의 혁명적 변혁을 가져왔고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인간의 생각에 자유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했어요. 3문단. 자, 유클리드 기하학의 5번째 공준. 어땠다? 증명이 불가했어. 그냥 자명한 공준이다 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냥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등장해서 이 5번째 공준 해결되지 않던 난제였던 공준의 내용을 어떻게 했다? 바꿨다. 변형시켰다. 어떻게? 2가지. 첫 번째는 뭐다? 무수히 많다. 그리고 2번째 없다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바꿨더라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바꾸는 거 그래 바꿀 수도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이것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등장하여서 5번째 공준을 바꾼 이것이 어떤 의의가 있느냐? 이전에는 갇힌 세계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사고방식의 얘가 변혁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방식의 변혁은 곧 뭘 의미한다?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인간 이해에 자유를 주었다 라는 의의가 있다는 거야. 야, 너는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니 다르게 좀 생각해봐. 의 실현이지, 그치? 그래서 4문단으로 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공준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이건 이제 비유클리드 그 기하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것은 다른 공간을 생각함으로써 가능해졌대요. 즉, 구면과 같이 휘어진 면을 생각했어요. 가령
구슬에 비친 사물을 보면 가장자리 쪽에서는 넓적하게 벌어져 보이는 사물이 구슬 중앙 쪽으로 갈수록 형체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휘어져 보여요. 이것은 구슬 공간 밖에 있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래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슬의 모양과 흡사한 지구 위를 걸으면서 평지를 걷는다고 느껴요. 그치?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봐. 자, 구슬이 있어. 구슬 위에다가 두 선을 그었대.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넓은 거에서 휘어지면서 좁아지는 것처럼 보인대. 그치? 근데 이 구슬과 유사한 지구 위에서 우리가 직선으로 걷는다 라고 인식하지만 그것을 위에서 보면 어떻다는 거야? 넓은 데서 좁은 곳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선이다라는 거지. 즉 직선이 아니라 이것은 곧 휘어지는 선이다. 이것처럼 구슬 위에 두 선처럼. 그치? 이런 뭘 들어줬어? 예시. 여기 노란색 아니고 주황색. 이해가 안 되니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시를 들어주었습니다. 자, 이 예시를 통해서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주장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반대로 우리가 구슬면에 대해서 평행한 선을 긋는다고 해도 구슬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평행선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평행을 그었어.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보면은 가다 만난다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예시야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구명 공간이라고 하는 걸 제시함으로써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에 그 사고를 깨뜨리는 원래 우리가 갇혀 있었던 그 사고를 깨뜨리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예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 이 예시를 통해서 내용 이해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이론만으로 모든 상황을 아우를 수는 없다는 의 또는 의미. 하나의 이론만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 모든 상황을 아우를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다. 또는 포괄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출현과 이런 발상을 고려해 보면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라는 말은 충분히 맞는 말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다 뭐야 지금? 이 사람의 앞에서 얘기했던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라고 했던 그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뭐 한 거야? 근거로 삼은 거죠.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의 근거. 수학의 본질은 1문단에서 말한 것에 근거라는 거. 그래. 내용이 이제 뭐 복잡하지가 않죠 생각보다. 자유로운 발상인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제시해 주었고요. 자 이제 나로 가시면 택시기하학. 자, 19세기 독일에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 중 택시기하학이 고안되었다. XY 평면의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거리가 적용되면 유클리드 평면이고 택시 거리가 적용되면 택시 평면이라고 하는데 XY 평면에 택시 거리를 적용한 기하학을 택시 기하학이라고 한다. 일단 정리는 합시다. 자, 1문단. 택시 기하학은 뭐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다.
그리고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유클리드 기하학이 있고 얘는 택시평면 얘는 유클리드 평면 이렇게 구별하면 되지 뭐 별거 없죠. 자 이때 XY 평면에 택시거리를 적용한 기하학을 택시기하학이라고 한다. 아, 여기보다 택시평면이 있고 택시거리라는 개념이 있는 거구나. 이 정도? 택시거리가 뭔데? 이제 그거 설명해줘야겠지? 자, 유클리드 기하학에 따르면 두 점 A, B와 그러니까 A는 어떻게 읽어요 이거? A, A, B, B, C, D 이렇게 읽니? 그냥 두 점 A, B와 그 사이의 최단 거리인 점선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에 관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때 여기에서 두 점 사이 거리는 뭐로 구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공식이 나오죠. 공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하지만 택시 운전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도시는 격자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가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는 필연적으로 그림 1의 실선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택시 기하학에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는 가로, 세로의 실선 길이를 더한 값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를 택시 거리라고 한다. 택시 거리보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한다? 절대값 해서 뭐야? A 더하기 B 이런 식인 거지. 얘는 너무 어려운데? 뭐였더라? 뭐였지? 어떻게 하더라? 피타고라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 그치? 뭐 이렇게 되는 거였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이 다르다라는 거야. 공식 자체를 우리가 외우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거리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택시 이용의 입장에서 보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택시 거리로 측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택시 평면 위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더 어떻다? 현실적. 그래서 이제 택시 기하학이랑 유클리드 기하학을 어떻게 했어? 비교했어. 비교. 2분간. 자, 또 산정 거리 거리 산정 방식의 차이로 유클리드 기하학과 택시 기하학에서는 원의 형태도 달라지게 된다. 거리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 이제 원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자, 원의 형태, 원 개념 또는 원 형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원은 평면 위의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고 유클리드 평면에서 나타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둥근 모양이 된다. 그런데 유클리드 기하학의 원 개념을 택시 평면에 적용하면 마름모 모양의 정사각형이 된다. 예를 들어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아까 내가 그렸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여기 이제 설명 안 해도 돼. 비교만 하고 갑시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한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점들의 집합. 즉 여기에서 말하는 요 같은 거리는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지 원에서는. 그래서 얘는 둥근 모양이야. 그런데 비유클리드 택시 기하학이죠? 비유클리드가 아니라 택시 기하학에서는 택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적용하면 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원리 이 개념을 여기에다가 적용시키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둥근 모양이 아니라 마름모 모양이 나온다.
즉 그러니까 오른쪽 21쪽에 맨 위로 올라오시면 즉 반지름의 길이가 2이므로 택시 평면 위에서 원은 A 더하기 B는 2를 만족시키는 점 XY의 집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 자, 마름모 모양이 되는 이유는 그 거리 개념, 그치? 거리 개념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파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주변을 살펴보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논리구조에 대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이런 자유로운 발상의 과학과 기술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준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준다. 3문단 뭐예요?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의의. 뭐래요? 첫 번째, 논리구조에 대한 자유롭고 창의로운 발상. 그리고 이러한 발상으로 인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넓혀준다. 자, 여기까지 적용시키고 발전시키고 이해를 확장시키고까지. 그러면 이제 각각의 내용은 다 봤고요. 가하고 나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는 수학의 본질은 자유다라는 얘기를 했고 얘는 택시기하학이 뭔지를 설명해 줬는데 둘의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 뭐야?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뭐가 있다? 의의가 있다. 어떤 의의가 있지? 사고를 자유롭게 하는 학문이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죠. 근데 차이점은 뭐야? 둘 다 비유클리드 기하학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사고를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논점은 같은데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이 공통점을 어떻게 활용했어? 주장의 근거로 활용했어. 나는 택시기하학으로부터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의의를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사실 이 자체가 말하고 싶었던 주장 그 자체겠지. 그 자체의 역할. 맞아요? 앞에 택시기하학이 수단이 돼서 얘를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느냐의 차이인 거지.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은 뭐 앞에 내가 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건데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순서랑 뭐 엄청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용 정리하기면 지문에 있는 걸 다뤄야 되는데 내가 택시기하학에서의 삼각형을 잘못 여기다 넣었어. 그냥 읽어만 보세요. 무슨 얘기하냐면 닮음이 없다. 아닌가? 닮음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걸까? 합동고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거. 닮음이 없다. 합동되지 않는다. 그거. 나머지는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될 거고 24 쪽으로 가시면 내용 확인이 있지? 자, 이미 진리라고 증명된 일반 명제를 뭐라고 해요? 정리.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수업 중에 설명 안 해서 그냥 개념 확인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 수학 논리학에서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 데 전제가 되는 원리를 공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다섯 번째 공준이 인정받게 된 근거가 뭐냐? 복면이라고 하는 다른 공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평면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 구면으로 가보자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기하학적 내용을 갖는 공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공준이라고 해요. 그냥 개념이니까. 자, 그다음에 5번째 공준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뭐다? 비유클리드 기하학. 마지막으로 6번.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는 가로, 세로의 실선의 길이를 더한 값이 나은데 사실은 가로, 세로의 거리를 절대값으로 더해야 되는 그 개념이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문제 그럼 다 풀었죠? 학교에서. 그 2번만 한번, 2번이 아니다. 그 1번에서 3번을 보면 1번에서 3번 보면 이거 이제 어떻게 설명해 주셨니? 풀기만 했니? 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합동이나 닮음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틀렸어. 이렇게 갈 거야. 맞아? 1번에서 3번은 틀린 거잖아. 합동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택시 평면에서. 근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에는 합동이 없다니까? 내가 이걸 판단할 필요가 없어. 너네가 이걸 열심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합동이 없는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든 그냥 틀린 거지.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국어 선생님들이 바꾸기 굉장히 난해하잖아. 이걸 선생님들이 바꿔서 내고 싶으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원리만 알면 합동이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사실은 무슨 소리를 쌉소리를 열심히 써놔도 선생님 비유클리드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됐어요. 거기까지 됐고, 자 그러면 이 뒤에 거를 하면 딱 좋은데 학교에서 안 할 것 같다고 지금 너네가 나한테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치? 바꾸들 하면 딱 좋은데 시간이 할 거야. 수업은 하고 숙제는 바꾸도 빼줄게. 그럼 됐지? 뭐야 무슨 표정이야? 세상에 빼준대잖아 숙제를. 세상에 이 학교에서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니까 일단 수업만 하고 안 배우면은 빼고. 더 쉬운 거 할까? 이거보다 더 쉬운 거. 바코드는 지금 비유클리드인데 이거는 좀 짜증낼 수도 있으니까 이미 짜증이 나 있잖아. 사고 과정 사고를 할게요. 이게 좀 더 쉬워. 36번, 36쪽에 사고 과정 사고라고 있어. 이거 아주 가볍게 들으세요. 가볍게. 얘도 되게 많이 나와. 스투도 그렇고 뭐 학평 이런 데도 많이 나와. 고1 학평에도 최근에 나왔었던 것 같고. 작년인가? 그럼 너네가 고1이었잖아. 내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거든 이게. 그래가지고 그럼 개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고1 학평에 나왔다라는 거는 개념이 쉽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어. 간단하게 갑시다. 자, 1문단. 대학생 갑은 시험 전날 우연히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서 밤새 이야기를 하다가 졸린 상태에서 시험을 봤고요. 대학생 을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둘 다 C를 받았어. 세상에. 너무 슬프지? 자, 이때 갑과 을은 C라는 성적을 보고 내가 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또는 뭐 하지 않았다면 뭐뭐 했을 텐데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는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사후가정사고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문단은 지금 뭐야? 사후가정사고의 예를 제시하고 있고 개념을 그리고 제시하고 있지. 사고의 개념과 예시. 그래서 개념은 뭐다?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사건에 대해서 가상의 사건, 가상의 제한적 사건에 대해 생각하는 거.
치고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뭐 했다면 아니면 뭐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뭐뭐 하지 않았을 텐데 혹은 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사후 과정 사고래. 자, 근데 이 앞에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 부분이라고 부르고 뒤에 부분은 이제 결과 부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떤 형태다? 조건문 형태다. 사실 우리 다 아는 거야 이거. 그 어려운 명칭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뿐이야. 우리가 늘 시험 보고 나서 하는 생각이잖아. 그치? 나는 그리고 매주 하는 생각이 매주. 왜냐면 내가 화요일에 쉬는 날이거든. 내가 화요일에 조금 덜 놀았으면 지금 덜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을 내가 금요일쯤에 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갈수록 더 하지. 일요일에는 내가 서울에서 수업을 하거든. 9 to 9이야. 12시간 동안 수업을 해. 9시까지 내가 수업을 하러 서울을 가려면 6시 반에 집에서 나가야 되거든? 얼마나 힘들겠어.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그때 그 생각을 해서 화요일에 혜원이 왜 놀았어 미치냐 막 이러면서 욕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 이게 바로 사후과정 사고야. 자, 이 조건문의 형태인데 자, 조건 부분에서는 뭐 한다? 특정 선행 사건을 가상의 사건으로 바꾸어 봅니다. 선행 사건을 어떻게 해요? 가상의 사건으로 전환해. 그다음에 결과에서도 화살표는 전환이라는 뜻이야. 뭐를 실제 일어난 사건을 가상의 사건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우리 값을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 이제 이거는 안 써도 돼. 초록색은 안 써도 돼. 자, 값을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실제로 한 일들을 나열을 해서 보면 얘가 전날 밤새 이야기를 했어. 밤새 놀았어. 그래서 C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선행 사건이고 이게 뭐야? 실제 일어난 사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얘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 얘들아? 너희 무슨 생각할 거야? 네가 밥이야. 그럼 뭐라고 생각할 거야? 아씨 내가 밥을 안 사고 공부를 했으면은 C를 안 받고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그 일반적인 생각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인이 아니라 우리 값을 평소 F 받는 아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니? 와 겁나 좋아. 씨 밤새 놀았는데 C 받았어. 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내가 만약에 공부 좀 했으면 애들한테 이제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야 나 밤샜는데 C 됐어. 근데 나 공부 좀 했으면 나 B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그죠? 그것까지 다 사후 과정사고야. 아쉬워하는 것만 사후 과정사고가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내가 더 최악일 수 있었는데 덜 최악이 됐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후 과정사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조금 더 폭을 넓게 가져가면서 이 글을 이해해야 돼요. 이 문단. 사후 과정사고는 조건 부분의 전환 구조에 따라서 추가형 사후 과정사고, 삭제형 사후 과정사고, 결과 부분은 상향적, 그다음에 하향적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 그래가지고 종류 설명해준다. 자, 그러면 일단 조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댔죠. 추가형이 있고 삭제형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 부분에 따라서 상향적 그 다음에 하향적 총 4가지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가형은 뭐냐면 선행 사건을 가상의 상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 선행 사건을 요 부분이야. 자, 선행 사건을 가상으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어난 것처럼
일어난 것처럼 추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갑의 얘기로 볼까? 선행 사건이야. 얘를 바꿀 거야.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으로 추가한다는 건 뭐야? 얘가 안 하는 거 뭐야? 공부야. 공부했으면 이거 바뀌는 거야. 이래? 공부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갑의 경우 이것을 내가 만약에 공부했으면 이라고 바꾸는 거. 그게 추가형이야. 그러면 삭제형은 뭐야? 자, 삭제형은 일어난 사건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일어난 일을 삭제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한 일은 밤새 수다 떤 거지. 근데 그것을 삭제했어. 내가 밤새 놀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둘 다 우리 갑이 할 수 있는 생각인데 방향이 달라진 거죠. 전환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였어? 일어난 일보다 원래 이제 결과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보다 더 나은 대안적 사건을 결과로 가상하는 것은 상향적 사후 과정 사고. 얘는 더 나은 방향으로. 그러면 얘는 안 읽어도 알겠다. 더 나쁜 방향으로. 그러면 자, 실제 일어난 C라는 사건에 대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뭐 B 맞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하향적인 건 뭐야? B 맞을 뻔했네 이거야. 여러분 봐봐. 어떻게 연결되는 게 가장 잘 어울리냐면 얘랑 얘랑 가면 이제 좀 어울리지겠다. 내가 밤새 공부 좀 했으면 안 놀고, 그러니까 밤에 내가 공부를 했다면 B를 맞았을 텐데 이렇게 갈 수 있어. 그치? 공부했으면 B 맞았을 텐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밤새 놀지 않았으면 B 맞았을 텐데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D를 맞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뭐야?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공식에 따르면 지금 이게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문제인 거냐면 지금 그냥 그냥 조건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론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원래 제가 성적이 뭔지 원래 성향이 어떤 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정답은 확실하게 끌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냥 무조건 딱 갑이 할 말 딱 꺼집어낼 수는 없어. 어쨌든 요 종류만 일단 정리해 놓고 빨리 할게. 자, 3문단 사후과정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동기와 선행 사건의 변화 가능성에 있습니다. 이 문장이 조금 구린데, 그러니까 동기의 변화 가능성과 그다음에 선행 사건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로도 읽히거든 이게. 조금 구린데 내용을 보아하니 그냥 동기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동기라고 하는 거는 사후과정 사고를 어떻게 유발을 하게 되냐면 결과하고 이제 연관지어서 동기의 변화로 인해서 결과를 이제 전환하려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선행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컸을수록, 그리고 사건의 결과가 원하는 바에 충족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경우였을수록 사후과정 사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또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개입한 정도가 컸을 때 역시 사후과정 사고하는 동기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즉 사후과정 사고를 유발하는 정도가 높아진다래요. 자, 그럼 여기 정리를 해보면, 사후과정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인데 그 첫 번째로 동기에 대해서, 동기가 있어야 사후과정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거. 그러면 어떤 영향을 주냐면 얘는 결과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시간이 없지? 결과에 기대하는 바가 높을수록은 기대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수록, 그 다음에 당사자의 개입 정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즉 사후가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후가정사고를 언제 많이 하나요? 그러면 결과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야. 그 사람이 감 말고 우리 을을 생각해보자. 밤새 열심히 공부한 을을 생각해보면 내가 C가 아니라 B를 맞기 위해서 겁나 많이 노력한 애일수록 사후가정사고를 더 많이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자, 네, 계속 봐. 자, 대안적 사건의 근접성은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 대안적 사건과 얼마나 유사한지 정도를 의미하는데 그 대안적 사건의 근접성이 높을 때에는 대안적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지각되어서 사후가정사고의 유발 정도가 높아진대. 세상에 무슨 말이야 그랬지. 자, 봐봐. 일단 대안적 사건의 근접성부터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안적 내가 이제 가상으로 생각하는 사건이 대안적 사건이잖아. 그치? 그 대안적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과 비슷해야 돼. 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거야. 유사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평소에 D 만드는데 갑자기 A 만든다고 안 해. 이제 나는 그 다음 목표가 뭐가 돼요? C가 돼야 돼. 그치? 근데 아깝게 내가 D 문 열었다. 그러면 이 사후가정사고를 하게 될 그 경향이 더 높아진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한 거야. 즉 내가 맞고 싶었던 건 C인데 실제로는 내가 D를 맞았다. 그러면 너무 비슷하잖아. 한 끗 차이잖아. 나 진짜 한 명만 됐었으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후가정사고를 하게 된다라는 거야. 자, 또한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 예상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보다 일치했을 때 사후가정사고가 유발되기 쉽다 그랬어요. 이거 어려워. 자, 봐봐. 미안해 얘들아. 자, 예상과 일치했을 때 예상과 결과가 일치하면 역시 사후가정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사후가정사고 많이 하게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는 아니라면 결과가 기대에 충족되지 않으면 동기가 높아진다며 근데 여기서는 왜 예상과 결과가 같으면 사후가정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뭔 소리야. 봐봐. 내가 평소에 열심히 4시간씩 자습을 하면서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해서 목표를 이뤘어. B를 맞았어. 자, 그래서 나는 나 B 맞을 거야. 그러면서 공부를 해서 B를 맞았어. 그랬을 때 와 진짜 후회 없다 이러냐고. 아니야. 어떻게 해? 아씨 그럼 5시간씩 할 거야. 이해돼요? 물론 일반적이진 않아. 정신 나간 놈이지. 이거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했던 결과를 내가 실제로 성취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에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기보다는 내가 그러면 더 했으면 A 맞았을 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와 4시간씩 하길 잘했다. 3시간씩 했으면 C 맞을 뻔했네. 또 될 수 있고. 그치? 오히려 예상과 결과가 일치했을 때도 이게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단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발률. 두 번째는 뭐냐면 선행사건 변화가 있어. 앞에 내가 실제로 했던 그 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수록 사후가정사고를 많이 한다는 건데 이건 안 봐도 대충 이해가 되는 게 내가 평소에 4시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데 2시간을 한 경우라고 쳐봐. 그러면 4시간 할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그 선행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선행 사건을 갖잖아? 그러면 얘가 사후가정사고를 하게 돼. 내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해봤어. 그래서 이상한 결과를 얻었다? 그럼 평소처럼 할 거야. 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예요.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얘는. 예시를 보시면요. 어떤 남자가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이제 당하게 됐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평소에 가던 길이 아니라 오늘은 기분도 꿀꿀한데 드라이브 좀 해볼까 하고 다른 길로 갔다 사고를 당한 거야. 그러면 그냥 평소 가던 대로 갈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유발률 두 번째 끝났어요. 자,
이런 경우에 평소와 같은 길을 사용했다면 이라는 조건 부분의 전환. 그게 뭐야? 선행 사건이 뭐랑 관련이 있으니까 조건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뀐다? 조건 부분이 변환된다. 마지막. 그래서 사후과정 사고가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느냐 하는 거 빨리 할게요. 자, 봅시다. 이러한 사후과정 사고는 정서적 반응의 변화를 유발한대. 변화를 유발한대. 그냥 정서적인 반응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 자, 하향적 사후과정 사고부터 보시면 얘가 뭐 하는 거라고 했지? 더 나쁜 결과를 상상하는 거라고 했어. 아, 진짜 공부 안 했으면 D 맞을 뻔했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더 나쁜 결과를 상상하면서 가상해서 긍정적 경험, 즉 현재에 대한 만족의 정서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지. 아, 큰일 났거든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하향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자, 그렇게 되면 나쁜 감정이 완화되고 줄어들고, 그치? 나쁜 감정은 없어지고, 그리고 좋은 감정은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된대요. 이해돼요? 내가 공부를 좀 했더니 C를 맞았어. 그래서 공부 안 했으면 D 맞을 뻔했네. 잘 됐다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해. 물론 B를 맞았으면 더 좋았겠지. 하지만 C를 맞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스스로 기특해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상향적인 사후과정 사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결과를 생각하겠죠. 더 나은 결과를 생각하겠지? 아씨, B 맞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뭘 경험해요? 나쁜 정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겠지. 그러면 세상에 상향적 사후과정성은 절대 하면 안 되나? 아니야. 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다 쓸게요. 자,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는 D 안 맞게 열심히 해야지, 이런 미래 상황에, 미래에 발생할 유사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대요. 내가 지금 C밖에 못 맞았네? B 맞을 수 있었을 텐데, 공부 더 했으면은 B 맞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 더 해야지 라는 상황으로 나아간다는 거야. 그치? 자, 5분밖에 안 넘었네요. 그치? 가요. 빨리 집에 가버려.